그 제가 이제 직업이 수학자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오늘 뭐 수학 강의를 할 생각은 없고, 그 보통 그 어른 이게 학생들 말고 보통 그 일반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평생에 수학자 강연을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이 많아요. 접할 일이 없는 거죠. 여기 혹시 뭐 수학 전공을 하는 학생 있어요? 네, 보통 없죠. 아, 있나? 있어요? 아,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저는 공부하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슬라이드는 이 테오도르 헨시 교수라는 물리학자가 2005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노벨상 이제 강연을 스톡홀름에서 했어요. 그때 강연 때 보여줬던 슬라이드에 있어요. 이분이 이제 스톡홀름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스스로한테 물어봤대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주 잘하지도 아주 못하지도 않는 그냥 중간쯤 되는 존재감 없는, 있어도 없어도 없어져도 아무도 없어진 줄 잘 모르는, 뭐 그냥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런 아이였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과학자가 돼서 노벨상까지 받게 돼서 위대한 과학자라는 소리를 듣게 됐을까 스스로도 신기해서 자기한테 물어본 거예요. 본인의 답을 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음직스러운 모이가 있고요. 열심히 먹으려고 이 어미닭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물이 있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둥바둥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미닭은 목표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저 목표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목표에 가려고 하는데 이 장애물이 왜 나를 막을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애기닭은, 이 병아리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뭐 목표 이런 게 잘 없죠. 그리고 그냥 뒤에는 뭐가 있지 하고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돌아간 거죠. 호기심으로 움직이는, curiosity driven, 호기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먹음직스러운 모이를 이 병아리가 먼저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병아리가 남들은 열심히 뭘 해야 되고 교수가 돼야 되고 뭐 노벨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연구비를 많이 받아야 되고 막 그런 목표들을 갖고 움직이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고 호기심으로 드라이브 되는 인생을 살았더니 자기가 먼저 노벨상에 앞에 이제 있게 됐다, 이런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기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이 말은 쉬운데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소위 말하는 좋은 소리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이제 절박한 생각은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자기를 이제 드라이브한 동인이었고 그게 자기 성공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 루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는 기계가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이 영역이 이제 좁아진다고 하는데, 사람과 기계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AI가 못 따라오는 게 이제 호모 루덴스, 유의형 인간, 즐기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유의로 하는 것, 호기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게 인간의 영역이고 그건 AI 시대에도 기계가 대체 못할 영역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의에 먼저 갈 것이다, 이런 얘기이고요. 자기의 반전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어쩌면은 이제 이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호기심으로 드라이브 되면서 자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이제 뭘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제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 문제가 안 풀려요. 뭔가가 자기 인생에 어떤 뭔가 난제가 생겼어. 뭔가 꼬였어요. 이게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붙잡고 있어도 안 해. 보통은 어떤 문제가 오랫동안 안 풀리는 거에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안에 어떤 매듭이 있는 거예요. 안 풀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봐도 보통 안 돼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자기 방으로 가서 자기 골방에 가서 혼자 계속 이걸 하는, 이미 해본 거거든요. 다 그거. 특히나 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안 풀리는 그런 난제는 똑똑하다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새로운 걸로 해본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이미 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완전히 시각을 바꿔서 남들은 이런 문제 없나?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남들은 이런 문제 없었나? 설마 자기만 그런 문제가 있겠어요? 자기만의 문제란 건 보통 없어요. 남들도 보통은 다 겪어봤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누군가가 해결했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한 상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서는. 근데 이게 보통 그걸 갖다 못 쓰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전문 용어를 쓰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사실은 같은 문제라는 걸 보통 몰라요. 그래서 남이 해결해 놨어도 그걸 갖다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다른 분야를 이해하는 사람은 내 분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남들은 이런 거 없나 하고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걸 이제 누군가가 이미 해결해 놓은 걸 찾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노벨상이나 수학에서 최고상이라고 하는 필드상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상자들의 동향을 보면 그 분야를 평생 팠던 전문가보다 오히려 엉뚱한 분야를 하던 연구자가 이쪽 분야 왔다가 그거 우리 분야에서는 옛날에 풀렸는데 하고서 풀어주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의 효용성. 그래서 요즘은 여러 분야를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대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왜 한 분야 열심히 판 사람이 이렇게 전문가 소리 듣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난제인데 누군가는 이미 옛날에 해결해 놓은 그 분야에서 상식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 분야의 벽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제 개인사를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 경험이라서 제가 우리 학생들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제가 82학번인데 그러니까 86년에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제가 여기 옆에 자연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86년에 졸업하고 8월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가면서 저는 수학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대학원은 수학을 이제 했거든요.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했죠. 근데 전공을 바꿔서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보통 열심히 하고 공부는 이렇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방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미국 학생 친구들이 뭐 문제 안 풀리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제가 풀어주고 뭐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자신감이 막 넘치던 시기였어요. 20대 초반 중반. 그랬는데 문제는 공부하고 연구가 다른 거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르다는 걸 몰랐어요. 공부 잘하면 연구도 잘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연구라는 건 이미 세상에서 아직 답을 모르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랑 그냥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교수님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숙제하고 이런 거였는데 두 개가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공부는 잘했어요, 제가. 근데 연구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문제를 주셨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바보 같고 저한테 맨날 와서 문제 물어보던 제 친구들이, 미국 친구들은 자기들 연구 주제 다 해결해갖고 박사 받고 졸업하는 거예요. 학위 받고. 근데 저는 여전히 계속 문제 못 풀고 연구 결과가 안 나와서 계속 대학원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세상에,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보통 왜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사람들이 다 거짓말했다. 노력해도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다.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이제 좌절감, 인생에 이제 사람마다 그 좌절을 느끼는 시기가 있는데 저는 그때 그래서 좌절감을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휴학을 했습니다. 그 대학원을 휴학하고, 남자들은 이제 요즘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군대를 가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군 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군대를 갔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죠. 제가 30살에 제대했으니까. 늦게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93년도에 돌아갔습니다. 군대 마치고 복학을 했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좀 다시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제 좀 뭔가 다시 되겠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부트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리부트.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시작하자 했는데, 이때 또 이제 세상 일이 참 뜻대로 안 돼요. 제가 다녔던 대학이 주립대학입니다. UC 버클리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인데요. 이게 이제 주립이다 보니
그 주정부가 이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1993년이 캘리포니아 주가 거의 뭐 파산안에 만회하는 그 재정 위기가 이제 왔던 해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 주정부 주립대학에 그 지원하는 돈 예산이 많이 줄었고 그랬더니 이제 버클리 대학도 자구책으로 이제 장학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기로 원래 돼 있던 장학금이 갑자기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졌어, 날라갔어요. 이게 소송해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완전히 그거 믿고 이제 왔는데 갑자기 장학금을 안 준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제 지도 교수님 찾아갔죠.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니 너는 그동안 휴학을 한 동안에 뭐 한 거야? 좀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갖고 왔어야지. 근데 한국 군대가 그런 때가 아닌데요. 뭐 그랬죠. 근데 이제 세상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나의 문제는 나한테 아무리 절박해도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그게 그냥 안 됐을 뿐이죠. 이제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다 얘기하기도 힘들고 항상 이렇게 집안에 걱정 안 끼치던 이제 착한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제 한동안 보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틀에 햄버거 하나를 이틀 버티는 이제 이런 생활을 한 6, 7개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남한테 그래요. 누가 저한테 남들보다 잘하는 당신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까? 나 있다. 난 남들보다 안 먹고 안 자고 집중하는 거를 남들보다 잘한다 그래요. 저는 72시간을 안 먹고 안 자고 한숨도 안 먹고 한숨도 안 자고 물도 안 마시고 집중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제 생각에 지구상에 이런 재능으로 저를 비탈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평생의 무기가 됐어요. 이때 배운 거이신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다가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뒤로 10년 동안 햄버거를 안 먹었어요. 이제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서 그래 박사학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돌아가야지. 그러고서 이제 짐을 쌌습니다. 학교에 이제 제 연구실이 그 대학원생 연구실이 있어서 짐 싸러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대를 다 보낸 그때가 30살인데 20대를 다 보낸 그 학교 카페에 이제 들러서 그 이제 고즈넉한 느낌이죠. 그 주마등처럼 옛날 생각이 나고 거기에서 오래 지냈어요. 20대를 다 보내가지고 지금도 그 제2의 고향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게 제 이틀치 식사예요. 이제 우아하게 그래서 그 옛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그거를 근데 무슨 오지랖인지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정말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떠드는데 들어보니 그 공학자들인데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인데 뭐 무슨 신호처리 무슨 문제가 안 풀리고 막 이런 난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 그래도 제가 물리학을 전공해서 잘은 몰라도 남들이 그냥 공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조금 알아들을 정도는 되거든요. 듣다 보니 저 문제는 수학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문제라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는데 근데 수학 문제를 바꿔놓으면 그 옛날에 수학에서는 20년 전 70년대에 해결된 문제인 거예요. 쿨렌-서슬렌 정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학 문제인데요. 저는 그거를 제가 수학에서도 제가 전공하는 그 대수기하라는 분야와 굉장히 가까워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무슨 오지랖인지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거요 옛날에 해결됐어요. 이제 20년 전에.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설명해주고 무슨 질문 있으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하고 제 연락처 주고 왔거든요.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자공학과 교수님이었어요. 그 버클리에. 근데 그분이 야 네가 말해준 논문 찾아봤더니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한번 우리 그룹 랩 미팅에서 한번 설명 좀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할 일도 없었고 그때 한국 가려면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갔습니다.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야 이거 대단하다. 이게 20년 전에 이런 결과가 있었단 말이야. 우리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게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 그러니까 수학의 언어와 전자공학의 언어가 너무 달라서 같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나랑 같이 공동 연구를 좀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겠다 이런 그 결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졸업하고 취직을 하느냐. 그래서 졸업은 못했고 이제 취직은 가서 알아볼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장학금이 끊겼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중 대부분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근데 네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니 얼마나 다행이냐.
본인이 연구비도 많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연구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문제가 그냥 순식간에 그날로 해결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페이퍼워크가 돼서 저한테 바로 월급이 들어왔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냥 이거를 도대체, 그러니까 정말 온 사방을 봐도 해결이 안 보였는데 그냥 순식간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옆에서 떠드는 거를 보통의 저는 제가 하는 문제 항상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문제 안 풀리니까 연구가 안 되니까 얼마나 그 당시 스트레스,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는 거 보통 안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옆 테이블에 떠드는 소리를 보통의 나처럼 만약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한국에 왔겠죠. 인생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설사 들었어도 보통은요, 저는 아마 보통의 저의 그 스타일은 에이 바보들 저거 옛날에 풀렸는데, 그러고서 저 그냥 집에 혼자 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소리로 얘기하고 왔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끼어들어서 그거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오지랖이 제가 없는데 왜 그때 내가 끼어들었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해요. 사람이 제가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 인생이 결국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제 분야는 거의 2000년 역사가 넘는 대수기하라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됐던 분야인데요. 이제 한 100년 안팎의 역사를 갖는 신호처리 이론의 난제가 이 옛날 오래된 그런 수학의 이론으로 해결됐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연결되어 갑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상이한 분야가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되고, 이쪽 분야의 난제를 다른 분야의 상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남의 대화에 귀 기울여라.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끼어들어라.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읽은 구절인데, 이 기회라는 놈은 황금빛으로 칠해져 있지 않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황금빛으로 칠해서 온 사방에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왔다가 가버리는데 왔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제가 정상이 아니어서 그걸 잡은 것 같고, 아마도 보통의 저라면 저게 온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연결되어 가고 서로 그래서 다른 분야에 관심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옛날에 전문가는 한 우물만 파야 된다. 한 우물 파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물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 우물을 파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기회를 갖게 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 분야, 엉뚱한 분야, 자기 분야에 난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를 저쪽 분야에서 본 것 같아. 이런 데자뷰가 그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이번에 필드상을 받은 수학 분야의 최고상인데, 노벨상 같은 허준희 교수가 한국에서 석사를 했어요. 서울대에서. 근데 이제 그때 했던 대수기하라는 제 분야하고는 비슷한데, 그 분야 거기서 봤던 어떤 걸, 그다음에 미국에 갔어요. 일리노이 대학에 박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다른 분야인 조합론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졌대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사람들이 막 무슨 난제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 저런 걸 어디선가 봤는데, 저런 비슷한 상황을. 근데 그게 자기 재수기에서 자주 보던 상황과 비슷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 조합론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대수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옛날 거 다시 뒤져가지고 이 문제랑 같은 문제 같다. 그래서 결국 조합론의 40년 난제를 풀었어요. 박사과정 1년 차 때. 그거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서 일약 스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거죠. 연결의 경험인데요. 그 사람이 만약 계속 조합론만 했거나 계속 대수기야만 했으면 아마도 안 왔을 기에. 그래서 저는 연결이라는 게 점점 세상을 연결되어 가고, 그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게 지금 기사인데요. 매일경제 여기 날짜 보시면 2018년 2월 6일 기사인데요. 4년이 넘었죠. 4년 반 전에. 제가 2008년 2월 1일에 아주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리고 5일 뒤에요. 5일 뒤에 신문을 읽게 됐는데, 매경을. 거기서 어디서 많이 보는 얼굴이 보여요. 이 기사를 본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분이 여기 위에 저기에 있는 저 전자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지도 교수님. 저분이 결국 제 논문 공동지도 교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의 은인이죠. 제 인생의 은인인데, 저분이 EPFL이라고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의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제가 그 2019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어서 쭈리히에 있어 무슨 다른 일로 출장 갔을 때 이제 로잔에 들러서 이제 반갑게 뵀었는데요. 그 이분이 그러니까 이 기사의 제목도 참 신기하죠. 의학공학 자연과학의 경계가 무너진다고. 제가 생각하는 연결이란 그래서 저한테는 연결이라는 건 평생의 화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야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 관심 갖게 된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제 인생을 바꿔준 은인인데 너무 이때 이제 반가워하셔서 저도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 분야 열심히 하는 건 물론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기에게 오는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 꼭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확장하고 싶어요. 이제 특히나 20세기에 비해서 21세기는 이런 연결이라는 게 더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원에서의 특이한 경험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남들보다 더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의 변화. 우리 여기 M세대, 이게 Z세대들인데요. Z세대의 특징을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희 세대에 비해서 간단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복잡한 거 일단 싫어. 그다음에 재밌어야 돼. 노잼 안 돼. 이제 그래서 우리 Z세대와 소통하고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제 이런 이 Z세대의 특징에 맞는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제가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약간 예외적인 건 공정함의 잣대가 저희 세대 때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플 같이 프로젝트 팀으로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발표하고 시키면은 거의 항상 항의받아요.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는데 아니면 누구는 놀고 근데 학점은 같이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 공정함의 잣대에 비춰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 세대라면 그냥 친구니까 봐주고 이런 게 많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잣대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들어보면 또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는데 이 공정함만으로 만약에 아까 말한 팀플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또 잃어버리는 게 또 있거든요. 협력의 경험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여하니까 나는 그거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받아야 된다. 그게 공정함의 잣대라고 한다면 요즘은 보통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협력의 연습을 할 기회가 없게 돼요. 근데 요즘 기업에 취직하거나 할 때 가서 대부분 프로젝트에 투입되거든요. 요즘은. 옛날처럼 무슨 과학, 무슨 팀 이런 거보다 프로젝트 단위로 이합집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대기업의 근데 그런 데서 대부분 다 협력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연습을 해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다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함의 이유 때문에 그런 팀플레이에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은 그런 데서 손해보게 돼요, 또. 그래서 저는 이 공정함이란 건 좀 타임프레임을 길게 보고 봐야 돼요. 그 순간으로 보게 되면 그 순간의 공정함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회를 또 잃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즘 세대가 좀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다 보니 여러 분야의 연결성들이 점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검색해보고 조금만 그 연결성을 뒤져보면 거짓말하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충실성 이게 빅데이터의 기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거짓말 잘 안 통해요. 금방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해 보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요즘 옛날하고 달라진 지금의 시대의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생기는 큰 변화가 일단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의 출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난 2년 동안 나온 정보의 총량이 그 이전 인류 문명이 2000년 동안 쌓여왔던 정보의 총량의 10배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 쌓인 거의 10배가 지난 2년 동안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exponentially 그로하거든요. 이런 시대다 보니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거 금방 낡은 지식이 되고 옛 지식이 돼요. 학교에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시잖아요. 그걸로 오래 못 버텨요. 학교에서 배운 걸로 대충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던 시대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 제가 마지막 세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배우는 인간. 계속 스스로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거의 문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따가 할게요. 이 옛날에 그 미래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문명의 개념이 바뀐다고들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읽고 쓰기 못하는 사람이 문명이었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 배우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제 문명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하지 않으면 금방 이제 그 옛날식으로 배운 거 가지고 살 수 없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인간이라는 게 21세기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조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없어지는 직업도 많고 새로 탄생한 직업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이제 앞으로 자기 분야에서 이 생존해 나가려면 필요할 때 학습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회사에 취직했는데 새로운 기술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럼 새로 모여서 스터디 그룹 해야 돼요. 요즘 바뀐 새로운 트렌드.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졸업하면 나 이제 땡이야. 나 공부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통합니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시대. 그래서 평생교육의 개념도 바뀌었어요. 평생교육이 옛날에는 그 뭐 서예 배우고 뭐 바리스타 배우고 이러잖아요. 지금도 구청 가면 근데 요즘 평생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필요할 때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뭐 나 문과 나와서 마케팅 회사 취직했는데 갑자기 우리 보스가 부르더니 요즘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트렌드 분석 빅데이터를 해봐라. 그런 거 시켜요. 나 국문과 나왔는데 저 그런 거 모르던데요. 그거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어디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에 소비자 트렌드 분석해야 되니까. 근데 뭐 나 빅데이터 몰라요. 그거 안 통하니까.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뭐 유튜브를 뒤지든 어디 묵 가서 온라인 학교를 가서 등록을 하든 아니면 대학에 와서 배우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필요할 때 학습하는 게 필요한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에서 필요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이 두 개가 결국은 이제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앞으로 세대에게 그 필요한 가장 중요한 스킬 두 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라운드 워크를 학생 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 네. 추석이 이제 네. 그래서 아니 맞는데 맞죠. 네. 자, 그래서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키워드입니다. 여기 지금 아마 문과 학생들도 있고 이과 학생들도 있을 건데 이제 문과 이과 구별이 지금 이제 2015 교육과정 때부터 문이과 통합과정이 시작됐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재작년부터 이제 작년부터 문이과 통합 수능이 또 이제 시작됐어요. 그 시대가 이제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는 더 이상 문과 이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교실에서는 아직도 문과 이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아마 여기 지금 학생들이면 아마 이 2015 교육과정 세대일 것 같은데 원래는 그러면 통합교육과정을 교육 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문과에 이과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렇지만 그 실제 일자리 현장에서는 이미 이런 구별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왜 마케팅 분야 얘기 들었잖아요. 나는 국문과 나와서 열심히 아주 감동적인 광고 문안 만들고 나 이런 거 잘해. 옛날엔 그거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뭐 소비자 트렌드 분석하라고 그러고 막 빅데이터 물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마케팅 회사 중에 제일 아마 큰 게 제일기획일까요? 제일기획에 데이터 애널리스트 팀이 2개나 있어요. 큰 팀이.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문이과 구별이 없어요. 현장에서. 거기서 나는 문과예요. 이거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 그 사회대 이제 아주대의 경우에도 사회대 보면 빅데이터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 실제 커리큘럼에 중요하고 우리 경영대도 뭐 각종 뭐 데이터 분석 이런 과목들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 무슨 데이터 단과대학 같아요. 거의 요즘 트렌드가. 왜냐하면 정치학도 막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서 요즘 사람들의 어떤 그 지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막 이런 거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사회과학은 데이터 과학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 과학자들은 그냥 그런 거 무풍이냐? 과학자들도 자기 분야가 왜 필요하고 자기 연구가 어떤 것인지를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만 자기 분야에 필요한 연구비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데이터에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인문학적 글쓰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분야가 섞인다. 게다가 예전에는 경험과 직관이 많이 대부분 통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30년 일한 사람한테 가서 이런 데이터 보여주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런 거야 해석해 줬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은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래요. 경험과 직관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늘어난다. 이게 저는 그 20세기와 21세기의 큰 근본적인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제가 여기 아마존이 뭐 축구장 5개 정도 사이즈의 물류 창고들을 곳곳에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물류 창고가. 거기에 보면 이런 책꽂이, 큰 거대한 책꽂이 같이 생긴 이런 북쉘프처럼 생긴 이런 것들이 이 안에다 물건을 막 보관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축구장 5개짜리 창고에 끝도 없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 로봇인데요. 이 로봇인데 청소 로봇 있잖아요. 왜 그 로봇 청소기 그것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훨씬 커요. 이거 하나가 $50,000,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건데 이게 키바 로봇이라고 그래요. 키바 로봇. 저 키바 로봇이 자 누가 뭘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주문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킨 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자 오른쪽으로 2번 가서 뭐 28번째 가서 그 렉에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그걸 갖다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탁 올려가지고 끌고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 패키지하는 사람이 딱 끄집어내고 이렇게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주문한 걸 다 묶어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주문하는 그 렉은 가능하면 앞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 보관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의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이론을 써서 지금 그 사람들의 트렌드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계속 바꿔요. 이 저장 위치를, 보관 위치를. 사람들이 많이 시키는 거는 쫙 이 앞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앞에다 보관해.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주문 잘 안 하는 건 뒤로 쫙 가고요. 이렇게 그래서 수학의 최적화 이론과 물류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거든요. 이런 거 하는데 아마존이 그래서 끊임없이 빅데이터 분석합니다. 그 주문 데이터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전에 없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기저귀를 시키면 꼭 맥주도 같이 시켜. 캔 맥주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좀 의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아빠들이 아기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게 당시 추측이었어요. 개념 없이 술 마시면서 아기 보는 거죠. 보통 엄마들이 잘 안 하는 행동인데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렉에다가 여기다가 기저귀 보관하고 그 옆에다가 이제 캔맥주도 보관하는 거죠. 같이 보관하면 한꺼번에 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갖고 오고. 이런 거가 이제 그러니까 아마존은 저런 걸 끊임없이 계속 남들보다 경쟁자보다 잘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물류와 배송을 혁신했다고 그러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데랑 여러 군데 주문해 봤는데 이게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시킬 거 아니에요. 이게 빨리 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 드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최적화를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학자니까 이제 요즘은 수학이 그래서 물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계속 최적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기저귀와 캔맥주가 같이 주문하는 일들이 늘어날까? 요즘은 그래서 젊은 아빠들이 이제 아기를 보는 사람들이 느는구나. 이 문화의 변화인데요. 이게 아주 예리한 시각을 가진 문화 비평가가 어느 날 이 문화를 읽어낸 게 아니라 데이터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험과 직관을 가진 경험이 많고 직관력이 있는 그런 문화 비평가들이 이런 사회의 변화를 읽어냈는데 지금은 그 데이터에 있어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비평가조차도 저런 변화가 생긴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경험과 직관이 안 통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어내는 능력이 이제는 이런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 된 거죠. 그 저런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문과이과 구별 없이. 저런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에 기반 학문이 이제 통계나 통계와 수학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은 그래서 이게 문과이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질문한다면, 자, 이란하고 미국하고 출생률이 어디가 높을까?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보통은 다 뭐 이란이 높겠죠. 그래요. 회교 국가고 그런 데는 왜 보통 낙태도 잘 안 하니까 아무래도 출생률이 높을 거라고 보통 그냥 생각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들여다보면 안 그렇습니다. 미국이 더 높습니다. 이란은 굉장히 낮아서 거의 한국 수준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던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요. 상식이 틀린가. 그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어떤 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에 기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종종 틀립니다. 그 버트란드 러셀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믿음을 위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의심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버트란드 러셀에 동의합니다. 어떤 이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신념은 사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그걸로 내린 결론은 이런 이 종교나 문화에 의해서 출생률이 좌우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소득에 영향받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란이 예전에 이미 70년대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팔레비 국왕 뭐 이때인데 당시 이란의 그런 여러 생활 모습을 다룬 그런 사진 자료들을 보면 뭐 젊은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고 뭐 지금은 얼굴도 못 보이잖아요. 그 온몸을 가리는데 이미 70년대 굉장히 서구화된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펀더먼털리스트들이 지금 이제 집권하면서 세상이 바뀐 건데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출생률도 굉장히 낮아져 있었고 소득이 높았으니까 이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 상식이 틀린다. 종교나 문화에 출생률이 영향받기보다는 오히려 소득에 더 영향받는다. 이런 것들 뭐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다 알게 됐지만 전쟁의 파괴성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맨날 영화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뭐 소설에도 나오고. 근데 실제로는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그냥 보통 잊어먹죠. 그래서 탁 물어보면 보통 전쟁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보통 대답해요. 이 상식이 틀리는 것들이에요. 범죄가 우린 늘고 있다고 생각하죠. 맨날 영화 보면 맨날 죽어. 그죠? TV에도 봐도 맨날 죽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위험해지는구나. 범죄는 점점 늘는구나. 데이터 보면 세상은 점점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범죄는 줄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데이터인데요. 그 범죄 건수는 상당히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실제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경험과 직관만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데이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TV를 보다 보면 유아 사망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으니 기부해 주세요.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점점 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유아 사망률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본 책이 이 책이에요. Factfulness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한국 제목도 Factfulness인데요. 오바마 미국 전 미 대통령이 젊은이들에게 강추한다고 했던 책인데요. 저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로 세상을 보는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이 얼마나 무모한가. 그래서 상식에 의지한 경험과 직관에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가를 이제 보여줍니다. 네. 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게 지금은 저는 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옛날에는 많이 쌓아가지고 기억 많이 배운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온디맨드 학습이 중요한 것 같고 필요할 때 학습하는 게 온디맨드 학습인데요. 그게 키워드 같고 그래서 학습법을 이제 배우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온디맨드 학습이 이제는 키워드.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그런 능력이 이제는 이제 성공하는 사람과 안 성공하는 사람을 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온디맨드 학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제가 이 두 개가 키워드라는 말을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디맨드 학습이 부상하고 있고 그러려니까 필요할 때 배우는 능력, 그러니까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아까 제가 미래학자 얘기했는데 알빈 토플러 미래학자가 지금부터 52년 전에 1970년에 낸 책인데요. Future Shock이라는 책에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 읽고 쓰길 줄 아니까 문맹 아니라고. 근데 배우는 법을 몰라. 온디맨드 학습을 못해. 그럼 그게 문맹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50년도 넘게 전에 예상했던 미래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좀 이제 디스커리지 되죠. 그러면 이제 졸업해도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괴롭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즐겁게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호물 누덴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배우는 법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게 좋고요.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피할 방법이 없으면 즐기는 게 좋죠. 그래서 옛날 이미 정말 오래전에 공자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하기 쉽지 뭐 부력이 어려워 즐겁지 아니한가. 그분이 어떻게 그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배우는 행위는 괴롭죠. 근데 제 얘기는 피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세계 최대 묵기업, 인터넷 학교, 묵이라는 게 Massively Open Online Courseware입니다. 온라인 학교인데요. 그게 콜세라닷컴입니다. 이 콜세라닷컴, edx.com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 3대 묵인데, 거기 가보면 탑 10 인기 과목 뭐 이런 것들 리스트업이 돼 있거든요. 지난 한 3,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빼놓고 매번 탑 10 인기 과목에 올라가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Learning How to Learn, 배우는 법 배우기. 학습법 과목이에요. 이미 300만 명 이상이 수강했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학습법을 공부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과목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추세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를 안 하고 살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안 통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 배우는 법을 배워야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배우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건 제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온디맨드 학습 능력, 필요할 때 배우는 능력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회사 가서 뭐 갑자기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 투입됐을 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경에 대해서 그런 거 순식간에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아까 말한 그런 아까 콜세라닷컴에서 다루는 그런 과목을 듣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제 평상시엔 뭘 하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잘 유효했어요. 이런 걸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 분야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잘 하다가 갑자기 다른 분야로 가가지고 완전히 대박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좀 꽤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금융과 수학을 연결해서 완전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다 안 썼는데요. 올해 제가 데이터 찾아봤더니 올해 이분이 블룸버그 인덱스, 블룸버그에 온 자료로는 이분이 올해 세계 66위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최고 부자보다 더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했던 수학자거든요. 짐 사이먼스라고. 이론 물리에 가보면 게이지 이론에 천 사이먼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그 사이먼스랑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수학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시무시하게 훌륭했던 수학자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월스트리트로 가가지고 투자 이제 금융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가지고 뭐 정말로 성공했어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헤지펀드 회사를 하는데요. 그 회사에는 수백 명의 수학 박사들이 일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이 뉴욕에 있는 이분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맨하탄에 있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경영학 박사나 경제학 박사를 채용하시지 뭐하러 이렇게 수학 박사를 수백 명씩이나 채용하세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왜 안 해봤겠냐. 자기도 해봤는데 자기 회사는 철저하게 수학적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를 채용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쳐봤더니 못 배우더래요. 근데 이제 수학 박사, 물리학 박사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경영학, 경제학을 가르쳤더니 금방 배우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서로 다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제학자인데요. 201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수학자예요. UCLA에서 수학과 교수였었는데, 이분이 게일 셰플리 알고리즘이란 걸 이제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게 자원의 배분에 관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이걸 가지고서 이게 이제 뉴욕시가 이걸 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원을 배분하는 건데, 중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뉴욕시가 굉장히 크니까
뉴욕시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뭐 3지망에 가기도 하고 자기 꼭 1지망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해서 5지망으로 갔어. 그러면 좀 기분이 불쾌하잖아요. 나 그리고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고 싶고 기회만 생기면 전학을 한다고요. 근데 전학이라는 게 자기 친해지게 된 이제 친구들이 생겼을 텐데 친구들이랑 헤어지게 되고 뭐 새로 가서 적응해야 되고 이게 다 사회적 코스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셜 코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부모들이 계속 항의하고 왜 우리 아이가 뭐 저 학교를 못 갔냐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이게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들이에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근데 이분이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제 이 자원 배분의 알고리즘, 이 게일 셰프트 알고리즘이랑 써가지고 학교 배분을 새로 했거든요. 이게 2003년부터 했는데 2003년일 거예요. 예, 2003년 여기 2003년에 그래서 거의 20년 됐는데요. 저거 한 다음에 지금 뉴욕시의 그 고등학생 전학률이 거의 0%로 줄었어요. 전학을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고리즘의 내용을 설명하는 건 조금 힘든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5순위로 내가 5지망으로 갔는데, 이제 그럼 1, 2, 3, 4지망 했던 학교를 가끔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기 혹시 안 나나? 근데 나도 지망을 하지만 학교도 이제 지원한 학생들 중에 자기들이 선호하는 학생, 학교의 뭐 설립 이념에 맞는 학생 뭐 이런 것들을 학교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정했던 1, 2, 3, 4 지망 그 학교들은 현재 있는 학생들보다 내 우선순위가 더 낮아요. 무슨 말인 거 아니? 거기 벼도 나를 안 뽑을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전학이 안 돼. 반대로 그 학교 입장에서 어느 학교가 예를 들어서 나를 원해요. 근데 그 학교는 7지망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현재 5지망 했으니까 안 가겠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스테빌리티라고 하는데 이퀄리브리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여도 학교가 불만족이든 내가 불만족이든 둘 중에 하나 불만족이기 때문에 현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이제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그래요. 경제학에서. 내시 평형 상태에 오도록 저게 이미 학교를 배분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전학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서로 다른 엉뚱한 분야의 전문성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연결의 사례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정치학의 데이터를 써가지고 선거를 예측하는 귀재가 있어요. 네이트 실버라고. 이 사람은 뭐 미국 그 대통령 선거, 상원 선거, 하원 선거 뭐 모조리 다 맞추는 사람에 거의 100% 맞춰요. 그 타임 매거진이 2009년에 세계 100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통계학이나 이런 것도 수학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빅데이터 분석을 스포츠에서 원래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학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그 혁신이 생기고 이전에 불가능했던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이 만든 블로그가 538.com인데요. 538.com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저게 538이 뭐냐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예요. Electoral College. 538명을 각 주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뽑거든요. 근데 그래서 538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아주 기억할 만한 숫자인데요. 그 538.com이 그러니까 그런 선거를 예측하는 그래서 블로그예요, 사이트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UCLA에서 응용수학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어느 날 근데 이제 UCLA가 LA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헐리우드 근처거든요. 그래서 박사 과정 때 이제 툭하면 헐리우드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갔나 봐요. 그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분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분의 지도 교수가 이제 스탠리 오셔 교수인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이분의 지도 교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알거든요.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고 그 지도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헐리우드 가가지고 딴짓하더래. 가지고 아주 왼수 같았다고. 뭐 저런 자식이 다 있나 그러고 맨날 혼냈는데 쟤는 뭐 나중에 뭐가 되려고 하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슬아슬하게 박사를 받아서 졸업을 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맨날 영화를 좋아하는데 맨날 헐리우드 가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나 뭐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뭘 했냐면은 이런 걸 했어요. 캐리비아 해적 이런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막 파도가 넘치고 막 물로 들어오고 이런 거. 이게 그 컴퓨터 그래픽스로 만든 장면이 아니에요. 직접 찍은 장면도 물론 아니고 그렇다고 손으로 뭐 애니메이션 옛날 하듯이 그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꽤 생동감이 꽤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충분히 생동감 있지 않대요.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컴퓨터 그래픽스로. 근데 이 사람이 한 거는 유체역학을 썼습니다. 유체역학이 이제 유체역학이란 게 물, 기름 막 이런 그 유체를 다루는 흘러가는 걸 다루는 이론인데요. 공기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 여기 기본 방정식인데 유체역학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이거든요. 지금도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모르고 이거 컴퓨터로 대충 근사적으로 겨우 푸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여기다 바람의 방향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풀면은 수치적으로 컴퓨터로 풀면 자 지금 물의 모양이 이런데 0.1초 후에는 물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 0.1초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 화면에다 0.1초 0.1초 해가지고 화면에다 쫙 뿌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든 장면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 그 전에 만들었던 어떤 장면보다 더 리얼하다고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옛날의 컴퓨터 그래픽스로는 상상 근처도 못 가는 거죠. 지금은 이것도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긴 해요, 이제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한 부분이 된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아카데미 기술상을 2번 받았고요. 백만장자가 됐고, 소프트웨어 팔아가지고,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다 사가지고, 거기다가 세계적인 대학 스탠포드의 교수가 됐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제가 봉이임선달이라고 그래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비어-스톡스 방식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고, 우리 이거 어떻게 푼지 알고 있었고, 새로운 게 한 게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근데도 이렇게 성공했어. 왜 그랬지? 저는 억울한 게, 제가 만약 우리 대학 학생 한두 명이랑, 코딩 잘하는 학생 한두 명이랑 제가 몇 달, 한 2-3달 작업하면 제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개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유명해졌을까,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지 않나.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창의성의 개념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의성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는 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이 유체역학을 헐리우드에다 쓸 생각은 안 했잖아요. 영화에다 쓸 생각은.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창의성이다. 창의적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새롭게 연결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사람이 이런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혁신을 만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히 없던 것,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내고 싶은데요. 이런 걸 들여다보면 결국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 거냐. 서로 다른 걸 해가지고 그걸 연결한 사람들이 지금 다 만들어낸 혁신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사례들은. 그래서 저는 여러 우물을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 때. 앞으로 AI 시대에는 이제는 자동 번역기가 다 나보다 더 잘할 거니까 나 영어 외국어 안 배워도 돼. 그 말은 사실인데요. 자동 번역기가 보통은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번역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접할 수 있는 세계가 늘어나거든요. 자기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외국어는 저는 학생 때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학생 때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외국어를 더 배웠으면 이런 후회가 많이 돼요. 제가 그래도 외국어를 많이 한 편에 속해요. 저는 대학에 1학년 때 입학해서 당시만 해도는 영어가 필수가 아니었어요. 외국어 하나가 필수였거든요. 근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한 영어를 또 해. 그래서 저는 이제 불어를 했어요. 그래서 불어를 했더니 그 당시 자연대에서 여기 2명만 딱 불어를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그 학생이랑 친해졌는데 친구랑 어쨌든 그래가지고 불어를 중국 불어까지 배웠는데 이제 그러고서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수학을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제가 전공했던 대수기하라는 분야는 아직도 프랑스가 굉장히 세서 프랑스 논문들을 가끔 읽어야 되거든요. 제 친구들 막 버벅댈 때 저는 그래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사전 놓고. 그래서 그게 제 또 경쟁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참 몰라요. 언제 그게 그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항심으로 똑같은 거 또 해. 이런 약간의 그 나이 때 약간의 치기였는데, 근데 나중에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 뒤로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대학 총장 임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나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내 버킷리스트에 있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불어를 제가 이제 논문 읽는 정도는 하는데, 말은 잘 못하거든요. 듣기도 잘 힘들고. 그래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어디 어학센터가 있어요. 저기 종각 옆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올해 몇 달 동안 불어를 열심히 배웠거든요. 요즘 그래서 영화를 웬만큼 알아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더 늦기 전에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독일어도 이제 논문 읽는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학생 때 좀 더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남는 시간에 뭐 할까요? 하면 저는 외국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알바를 좀 열심히 해서라도 돈을 좀 모아서 외국 여행을 좀 다녀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저한테는 그 두 개가 인생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우물 파는 거 옛날 그런 분들 지금도 저 때는 선생님들이 너 쓸데없이 여러 개 자꾸 아무것도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한 길을 파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온디맨드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 이 두 개가 이제 앞으로 세대한테는 이제 두 개가 키워드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말은 좋은데 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보통 잘 모르죠. 무슨 뭐 회사 같으면 무슨 프로젝트에 투입돼 가지고 거기서 막 생기는 문제들을 막 해결하고 이러면은 나는 그런 재능이 있구나 없구나 이제 본인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학생 때는 내가 그런 재능이 있는지도 사실 알 수도 없어요. 경험도 없고, 그죠? 예전에는 기술이 최고고 지식이 최고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경쟁자들도 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추격당하고 그래서 이것만으로 못 버텨요. 그러다 보니 그런 기술력을 구체적인 상황들에 적용해야 하는 거 이런 건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거는 쉽게 얻는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경쟁력을 앞으로 이제 미래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배울 수 있나? 이게 포인트는 근데 그 문제는 타고나는 거면 사실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타고나는 거면 난 못 타고났는데 어쩌라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얻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의 사례인데 이게 프랑스 에콜 40이라는 게 학교입니다. 근데 정식 대학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학교는 이제 코딩 이런 것들을 많이 가리키는 학교인데 이 교수도 교과 과정도 없지만 이 기업에서 실제로 했던 이미 끝난 프로젝트들을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제공한 다음에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결하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해결하면 레벨이 올라요. 게임하듯이. 그래서 레벨 21이 되면 졸업하는 이런 학교거든요. 이게 프랑스에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기업들이 여기 졸업생들한테 열광해요. 이런 여기 졸업생들을 채용하면 회사의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해도 이미 20번이나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그런 거 뭐 못하겠어요? 완전 귀재더라. 그래서 취업률 100%인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좀 우리나라도 해볼 수 없나 이런 얘기들 많이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이게 교육시킬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교육을 구현한 사례로 이게 자주 언급되거든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자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콜 42의 사례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나? 첫 번째, 에콜 42는 철저하게 팀워크를 강조합니다. 팀으로 해결하게 하고. 그래서 동료와 함께 배우고 동료와 함께 해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기업에 가서 프로젝트를 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미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언어 훈련과 수학적 훈련이 그런 걸 연습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걸 연습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논리적 사고의 연습은 하거든요.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하지만 그런 걸 푸는 연습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거 과정에서 생기는 스텝 바이 스텝 생각하는 능력,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얻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수학 자체는 잊어먹어도 됩니다. 근데 그다음에 언어 훈련. 이번에 필리상 받은 허준희 교수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묻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었는데 어릴 때 혹시 그런 수학적 훈련을 뭘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수학적 훈련을 따로 한 기억은 없고 근데 이제 본인이 중2병에 걸렸대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뭔가 반항심. 그래갖고 부모님들한테 집에서 이제 나는 시인이 될 거예요. 막 하고 선언했대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말은 해버렸으니까 이제 또 그거 안 한다고 하면 또 이제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그래서 이제 시집도 읽고 뭐 시도 쓰고 그런 걸 했나 봐요. 소위 말하는 언어 훈련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 고등학생 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더래요. 이거 시를 써서 밥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그냥
크게 그냥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퇴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과학 저널리스트가 되기로 이제 방향을 좀 바꿨다고. 그래갖고 대학도 물리천문학부를 여기 서울대 왔는데 그 이유도 이제 자기가 글쓰기는 잘하니까 언어 훈련을 많이 했고 시쓰기도 잘했고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과학하고 연결해서 좀 해볼 수 뭐 그래서 왔대요. 근데 물리학이나 천문학이 그냥 저널리스트 되려고 그냥 뭐 이렇게 설렁설렁 배워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학점 따기 힘들거든요. 그거 경쟁 이기도 힘들고 그래갖고 대학에 와서는 굉장히 고생했다고 해요. 대학 3학년 때가 최악이었다고 하는데 대학 3학년 1학기 때는 전과목 낙제를 했다고 합니다. 전과목 제일 좋은 과목이 D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래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 어쨌든 그러면서 그때 지금은 거의 위대한 수학자의 반열에 올랐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언어 훈련과 수학적 훈련이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수학자인데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수학 훈련을 따로 배운 거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남들보다 제가 언어 훈련은 많이 했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외국어도 더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굉장히 비슷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할 때 근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에꼴 41을 보면 이게 가장 효과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팀워크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걸 이제 이 학교의 시스템이 증명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현실은 좀 다르죠. 제가 이번에 KBS에 뭐 쌤과 함께 뭐 이런 거 100을 찍었는데요. 그 100회 특집이었어요. 근데 거기 패널에 보니까 개그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유민상 씨 하고 여자분 한 분, 제 성함이 강유미 씨. 가 계신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팀플 잔혹사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 팀플 잔혹사라는 게 있었대요. 팀플을 같이 하는데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놀고 막 이제 이래서 생기는 문제들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현실에서는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저도 대학에서 팀플 학생들한테 많이 시키는데 학생들이 항상 이거 불평해요. 이거 뭔가 공정하지 않다. 쟤는 그렇다고 또 쟤는 놀았어요라고 일르기도 조금 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자질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뭔가 공정하지는 않고 막 이제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이거 잠깐 얘기했는데, 근데 에꼴 42의 사례를 보면 이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얻어나가는. 그래서 나는 공정할 거야 하고 나 이런 거 안 할래요. 정의가 혼자 프로젝트 하겠어요라고 해서 만약에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함께 해결하는 연습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손해 본다고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더 기여도가 높은데 억울하니까 같이 안 할 거야. 그거 회사에서 안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차피 혼자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그런 연습을 한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상받는다. 타임 프레임을 좀 길게 보면 결국 공정해진다. 그 순간은 공정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거 할 때 이게 공정한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느낄 때 많은 문제들은 타임 프레임이 너무 좁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시간을 좀 훨씬 더 해가지고 에버리지 아웃해서 생각해 보시면 뭐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 이렇게 결론 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때 자주 나타나는 문제, 타임 프레임을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고 동료로부터 배우고 동료와 함께 배우는 이런 것들을 학생 때 연습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많이 했네요. 예, 이제 이거는 그냥 학생들한테 마지막 좀 제가 이게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항상 생기는 노파심 같은 게 있어요. 왜 라떼라고 하잖아요. 라떼 하지 말아야지. 열심히 생각하는데, 근데 이 얘기 안 하면은 학생들 그래서 참 이게 끊임없이 저하고 투쟁해요. 이게 오늘은 정말 라떼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러는데 항상 그걸 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왜 모든 거에서 완벽하지 않고 어딘가에서 실수하는 게 생기는데 저의 문제인데 제가 부디 빨리 이런 문제를克服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No room for small dreams. 작은 꿈을 꿀 그런 여지가 없다.
이런 뜻인데요. 이걸 이제 의역한다, 그러니까 이건 직역하면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인데, 의역하면 작은 꿈을 꿀 우리 그렇게 그런 여유 없어 막 빨리 우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게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 책 제목이에요. 근데 이 책은 직역했어요. 저 아까 이 책 영어 원제가 No Room for Small Dreams거든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인데 이걸 이제 직역해가지고 좋게 썼는데 이게 시몬 페레스가 쓴 자서전입니다. 이 시몬 페레스가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요. 48년 동안 연속 국회의원을 했고 뭐 장관을 몇 번 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장관을 7번 했고요. 그 총리 3번 하고 대통령 1번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쓴 자서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대학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총장일 때 총장 북클럽이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하나 골라서 학생들이랑 같이 읽는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책에서 앞쪽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몬 페레스가 기억의 반대말이 뭔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해요. 당연히 보통은 뭐라고 하죠? 뭐 기억이란 건 뭔가 기억하는 거니까 망각이겠죠, 그죠? 잊어버리는 거. 망각이요. 이게 거의 이제 90%쯤 답이에요. 이제 당연히 이런 당연한 답을 기대하고 막 물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 기억이라는 건 과거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말은 미래를 보는 거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것이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망각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억이라는 거가 안 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말은 잊어버리는 건데 망각인데 이 사람은 기억은 과거를 보는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보는 게 반대말이니까 상상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상상력의 예를 이 책에서 많이 들어요. 이 자기 약간 페레스적인 상상력, 그다음에 이스라엘적인 상상력을 얘기하는데요. 몇 개가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요. 거기 이제 테크니온이라는 대학을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이 테크니온 대학이 이제 이스라엘 건국 36년 전에 제가 거기 가보면 거기 역사관, 학교에 박물관 역사관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처음 학교 개교하기 때부터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처음 이 학교를 만들기로 결정한 큰 회의의 장면이 나와요. 뭐 사람들 많이 모여서 거기 아인슈타인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게 건국 36년 전이에요. 나라도 없는데 대학부터 만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학교부터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나온 인재들이 뭐 그래갖고 나라를 만들 거다. 이 좀 터무니없는 이제 상상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상상력에 기반한 나라라는 얘기를 해요. 나라도 없는 시절에 학교를 만들었다. 인간들이 나오면, 인재가 나오면 나라는 그냥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 다음에 중동이요 이렇게 있는데 중동이 다 기름이 나잖아요. 근데 중동도 기름 안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조그만 나라인데 중동 그 기름 많이 나는 그런 지역에서 기름 안 나는 조그만 아주 예외적인 지역이에요. 여기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요. 재수도 참 없죠, 그죠? 기름도 안 나죠. 그 다음에 적성 국가들로 둘러차 있죠. 그런데도 자기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한 거죠. 이것도 터무니없는 상상력.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요. 제조 불모지예요. 제조를 못해요. 자전거도 못 만들어요. 자동차는 당연히 없고 못 만들고. 이스라엘 가보면 차들이 그래서 유럽차, 한국 차들도 많고 다 외제입니다. 제조 능력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자기네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이거 잘하니까 자기네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우리 제조 못하니까 그거는 그냥 갖다 쓰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기한 건데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최고의 국가거든요. 자전거도 못 만드는데 항공우주 산업의 세계 최고의 몇 개 경쟁력 있는 국가예요.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세상이란 게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건 꼭 아니더라고요. 밑에 제도 못하고 자전거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위로 팍 가가지고 항공우주 산업 로켓 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꼭 스텝 바이 스텝 쌓아가는 건 아니다. 위로 바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상상력인데
나는 이거 못하니까 이거 못할 거고, 뭐 수학에서 나는 인수분해 잘 못하니까 미적분 못 배울 거고, 저는 이런 종류의 스텝 바이 스텝 사고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하여간 뭐 이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이제 시몬 페레스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거의 기적들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적을 잉태하는 게 상상력이더라. 그 다음에 그 상상력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노력인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자기 한계를 미리 한계 짓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시몬 페레스가 이제 기자들과, 이게 죽기 며칠 전이에요. 사망 며칠 전 병원에서 있었는데, 이제 사망하기 며칠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들과. 그때 기자한테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자, 평생에 좀 후회되는 게 있으세요? 많은 걸 정말 이루셨는데,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는 게,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걸 대부분 다 이룬 것 같다. 젊었을 때. 자기는 그래서 운 좋은 사람이라고인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자기가 만약에 그때 꿈꿨던 걸 거의 대부분 자기는 이룬 그런 럭키한 사람인데, 만약에 자기가 더 큰 꿈을 꿨으면 그것도 이뤘을 것 같다. 나는 왜 그 당시에 이만큼만 꿈을 꿨을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젊었을 때 꿈이 너무 작았다. 허무맹랑한 꿈을 꾸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제 저도 이 말에 공감했던 게, 저도 생각해 보니 평생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좀 더 큰 꿈을 꿨으면 어쩌면 됐을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저도 약간 운이 좋은 편에 속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여러 상황을 미리 한계 짓고 할 수 있을 만큼 꿈꾸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죽기 며칠 전에 그걸 자기의 마지막 평생에 가장 아쉬운 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여기 오늘 모여서 아마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돌아가시면 이제 조금 꿈도 안 꿨던 그런 엉뚱한 과목도 좀 들어보시고, 다른 분야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도 좀 들여다보고, 뭐 이런 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이제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